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홍콩이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전격적인 발표를 했고요. 작년에 처리된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법에 따른 다음 행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을 두고 강도 높은 제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최근 워싱턴 주재 우방국 외교 당국자들을 모아서 홍콩 사태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의 서구 동맹들은 저 나름의 이유로 홍콩 보안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의 외교장관들이 함께 홍콩 보안법 제정 반대 성명을 냈고 또 유럽연합도 중국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한 대중 제재 조치를 내놓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가운데 그 조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얼마 전 한국이 홍콩 보안법을 지지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한테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아니라 중국 편을 들라는 압박처럼 들리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 속에서 중국의 편을 들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또 반면 경제 때문에 중국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전에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개정을 이야기했던 현 정부 내 주요 인사들의 입장을 본다면 홍콩법을 지지한다는 것도 모순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뉴스를 쪽집게처럼 쏙쏙 뽑아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1타 강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2주 만에 뵙는 박지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잊지 않으셨네요. 네. 지난주에 그 아픔을. 네, 제가 들어오시자마자 배신자하고 저 소리를 질렀는데. 네. 네. 그 많이 요새 듣던 얘기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죠. 많이들 충격 받으셨을 것 같아요.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 다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네. 저도 굉장히 놀라고 또 화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네, 지금 이제 경찰이 경위 파악을 위해서 합동 수사팀까지 네네. 꾸렸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자, 어제부터 꾸렸습니다. 지금 네. 제일 논란이 된 게 또 경찰은 여론을 의식해야 되는데 이게 이 우발적인 사고냐 아니면 고의적인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벌어진 일이냐. 이게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 시끌시끌합니다. 네. 25일 대낮에 벌어진 일이에요. 1시가 좀 넘은 시간. 그러니까 저 두 어린이가 다툼이 있었다고 하고 5살 여아를 9살 남아가 때렸다. 근데 그것을 이 아이의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본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남자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대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를 뒤에서 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난 거고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친 남자아이의 누나가 이 영상과 함께 네. 고의로 저런 것이다. 살해하려고 한 것 아니냐 하는 글을 올려서 파장이 커졌는데 이 글은 지금은 삭제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합동수사팀을 네. 꾸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일단은 만약에 이게 고의성이 있다면 네. 특수상해 내지 살인미수도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죠. 좀 쉽지 않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민식이법 이제 시행되면서 네네. 스쿨존의 사고도 되게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여러저런 봐서 합동수사부를 꾸린 것으로 보이고 다만은 큰일 날 뻔했어요. 영상 보면 그러니까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진짜 네.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상만을 보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안에 있는 블랙박스라든지 네네. 다른 영상하고 다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거잖아요. 고의적으로 그랬냐. 네. 뭐 이게 고의적으로 아이를 그랬냐. 치려고 한 것이 아니더라도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것도 사실 고의성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의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냥 멈추려고 하다가 미끄러진 것이냐. 우리가 고의적으로 판단하는 거, 고의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과실은 그 주의 의무를 해태했거나 예견해야 되는데 예견 못했을 때, 회피해야 되는데 회피 못했을 때 과실이라고 네네. 표현하는데 일부러 하고 과실하고 고의하고 과실 구별하는 거는 본인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에서 판단하는 거는 그 사람의 행동을 갖고 추정을 하거든요. 저렇게 행동했으면 고의일 것이다. 저렇게 행동했으면 과실일 것이다. 그래서 영상만 딱 보면 네네. 고의에 가까워요. 네. 와서 따라가서 탁 쳐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말고도 좀 봐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 같아요.
뭐 어느 정도 핸들을 틀었는지 네네. 또 어느 정도 속도를 줄였는지 사고 후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이런 게 요새는 다 검색이 다 가능합니다. 네네. 그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정말 일부러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아니면 주의무를 위반했는지 네. 판단해야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만약에 고의성이 있으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고 없으면 또 어떻게 밟고 뭐 이런 게 있나요? 그게 이제 지금은 정말 많이 발달해 있어요. 네네. 옛날 같으면 안 되는데 이 나스모라고 뭐 기계들이 다 있어요. 시야 운전자의 시야하고 차량 움직임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추론을 해냅니다. 그렇죠. 이거는 봤지만 의혹했다. 아니면 못 봤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아마 브레이크 밟고 안 밟고 판단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된 게 뭐냐면 또 이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죠. 한문철 변호사가 네네네.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거는 고의성은 없는 것 같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박지훈 변호사 얘기처럼 이거 따라가서 고의로 툭 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게 CCTV하고 블랙박스는 왜곡 현상이 생긴다. 어떤 뭐 왜곡 이분이 현상? 블랙박스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의성이 있다면 직진을 했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언론들이 뭐 깔아뭉갰다라는 표현을 쓴 보도도 있었나 봐요. 네네.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는 밟히긴 거죠. 밟혔대요. 아이가 맞아요. 발목에. 그래서 예. 다리 다치고 병원에 네.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획 돌았다. 그러니까 차가 획 돈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네. 그 누리꾼들이 왜 운전자 편 드느냐 이것도 비난을 했나 봐요. 악플도 올리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대낮에 CCTV도 있는데 고의적으로 저렇게 했을 리는 없다라고 본다.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근데 이 사람이 감정이 굉장히 폭발하면은 뭐 네네. 대낮이고 CCTV가 있을 테니까 고의적으로 하면 안 되라까지 제 생각을 말씀이 할까요? 그거예요. 만약에 고의성은 있는데 네. 우발적일 수 있잖아요. 계획을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확 이제 잡으려고 화가 막 나서. 따라가는데 네. 뛰어서는 못 잡겠고 자전거 타고 달아나고 그러니까 난 차를 탔는데 그럼 정말 멈추기 위해서 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멈추기 위해서 부딪힐 수 있는 우발적 고의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사고가 안 일어나죠, 보통.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원초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9살 초등학생, 네. 저학년 학생이 도망갈 때 일반적인 어른이 우리 애를 때리고 갔네? 우리 애가 다쳤으면 아이 병원에 데려가는 게 급선무고 아이는 괜찮아요? 저 녀석 잡아야지. 근데 차를 타고 따라간다는 건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보통 뭐 제가 아빠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뛰어서 거기서 그러고 따라가거든요. 왜 따라가요 그 애를? 일단 네. 혼내주려고. 아니 뭐 혼내요. 근데 차를 애들 타고 기쁘지. 간 순간 위험은 벌어진 거고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쟤보다 빨리 앞질러 가서 앞을 막아야지. 그럼 제가 쓰겠지. 그럼 내려서 이렇게 잡아다가 야단쳐야지. 이럴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바로 뒤를 따라가서 부딪히는 경우는 차를 타고 따라갔을 때의 의도가 네. 뭔지를 상당히 의심하게 만들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예. 위협 운전으로 이거를 고의적으로 위협 운전을 통해서 아이한테 약간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아이가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그걸 따라가는 것조차가 이해는 안 가지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적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반론을 펴는 뭐 누리꾼의 입장도 살짝 전해드리면 저는 한문철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 이 장면을 해석한 것은 좀 이 생각이 다른데 다른 얘기를 했어요. 이 부딪힌 이후에 아이가 넘어졌는데 일어나서 네.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고 이 아이가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하는 신용을 한다. 내가 다쳤는데 이 아이가 그럼 아픈데 왜 벌떡 일어나서 이 운전자에게 인사를 하겠느냐. 이건 이 아이는 지금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도망가던 상황이라 죄책감이 아니고 무서워서겠죠. 이 상황 이전에 그 두 아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일단 뭐 영상상으로는 뭐 고의에 가까워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찾아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렇게 평소 운전 습관이라든지 네네. 운전 경력도 아마 볼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이 이제 보겠죠. 미숙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걸 또 봐야 되는데 일단 영상만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많이 보여요, 사실은. 그러면은 만약에 고의다 이게 입증이 이게 문제예요. 지금 딜레마에 빠졌어요. 어려워 보이긴 한데 고의라고 했을 때는 특수 상해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가 뭐냐면 위험한 물건, 자동차를 일단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흉기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1에서 10년 사이의 징역이에요. 근데 과실로 봐버리면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민식이법도 만만치 않게 그렇죠. 높은데요. 1에서 15년 사이의 징역이 돼버려요. 다만 벌금은 있어요. 네네. 벌금이 500에서 3천 사이 있긴 한데 네네. 징역형으로 봤을 때는 고의 범죄보다 과실 범죄가 더 높아질 가능성.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논란이 되는 게 민식이법이 좀 과잉 처벌이 아닌가 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교롭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네. 민식이법이 법칙에 맞지 않다라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분의 입장이면 고의가 나아 보여요. 고의가 나은 거예요? 차라리 아니, 벌금형이 있긴 한데 네. 단순히 그냥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고의가 낫죠. 근데 이건 법의 딜레마죠. 네. 일반적으로 이게 사실 뭐 주민간이건 네네. 주민이 아니어도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은 이 가해 운전자는 아이에게 사과하고 그렇죠. 아이 가족에게 사과하고 아니 달려서 아이가 예. 다쳤나부터 확인을 예. 하고 병원을 그리고 데려가는데 이래야 진심으로 되는 거죠. 사과해서 용서를 받은 후에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겠죠. 네네. 그리고 합의한 이후에는 법적 처벌 측면에서 네. 저는 그냥 벌금을 가는 쪽으로 이 재판정에서 네, 벌금형 열심히 있어요. 소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민식이법에 근거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네네. 따라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민식이법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 맞아요. 속도가 얼마인지 안 나왔거든요. 스쿨존인데 시속 30km 이상인지 이하인지 아직 몰라요. 그 이상이면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고 속도가 한 뭐 20km였다 하더라도 이 불법이 있었어요. 운전 과정에서. 그러니까 타겟을 지금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정상 운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민식이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게 전 정상일 것 같다. 이게 고의적이라고 처벌을 덜 받을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해서 저는 고의로 따라갔고 고의로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는 맞아요. 않은데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 네. 그런 딜레마 같은 네네. 상황이 생겼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 우리 사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사실 좀 믿고 싶습니다. 네, 믿고 싶어요. 네. 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구 선수 강정호 씨에 대한 이야기가 요새 또 굉장히 핫해요. 뭐 제가 가는 그 뭐랄까요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네네. 있는데 KBO 징계를 놓고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래전 일인데 왜 지금 회자가 됐냐 하면 네. 2016년 12월 겨울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네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 장면을 보면 섬찟합니다. 아찔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만약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와 똑같은 게 윤창호 씨 사고예요. 맞아요. 그래서 윤창호법이 생긴 거예요. 그 이후에. 이건 그 전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 25일 날 강정호 선수가 복귀하고 싶습니다라는 복귀 신청서를 내요. 네. 그럼 KBO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려면 이 건을 먼저 징계하고 나서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징계가 이제 나온 거예요. 징계 자체가 솜방망이 논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기 실격 1년. 1년 동안은 이제 자격이 없는 거고 네네. 선수 자격이 300시간 동안 사회봉사해라. 근데 이게 문제는 음주운전 사고가 2016년 12월에 마지막이었는데 한 건이 아니라 2009년, 2011년에 더 있었던 게 나중에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거 상습적인 음주운전 아니냐? 그러니까요. 근데 징계가 이렇게 약해도 되는 거냐? 이 논란입니다. 그렇죠. 저도 뭐 지금 프로야구 에이전트도 하고 있고 맞아요. 이제 이게 맞다. 예. 규약이 조금 문제가 돼요. 이 규약이 3회 이상 적발이 됐을 때 3회 이상 적발됐을 3년 때. 이상의 실격을 내리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KBO 네네. 규약에. 근데 그 규약이 2018년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그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그 말씀 얘기가 하시려고 한 거예요, 문제됩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징계든 형사처벌이든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 정확한 법적 원리는 그렇거든요. 네네. 막 그러다 보니까 KBO가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지금 2018년 이후에 이렇게 세 번째 누적된 음주운전이었으면 3년이 나올 겁니다. 그 이상이. 근데 2016년이고 복귀하는 지금 한국 리그에 복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고려해서 1년 실격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3년 내리면 재판 겁니다. 강정호 선수가. 행정소송 같은 걸 겁니다. 행정소송을 걸게 되면 그냥 단순히 제가 그 구체적 내용까지 내가 보기는 어렵지만 걸게 되면 KBO가 이기기 어려워요. 소급 적용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저는 고려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좀 소급 듭니다. 적용이 안 된다는 건 이것도 일종의 규정도 법이니까 네네. 좋아요. 그거는 저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설명이 2016년 사건을 2018년 이후 만들어진 규정 네.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그건 납득이 되는데 KBO가 음주운전 선수에 대한 징계 내림에 있어서 2018년 이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후가 별로 안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 손방망이 처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뭐 예를 들면 그 경기 금지 네네. 뭐 73경기도 있었고 62경기도 있었고 이런 식인데 그 이후에도 최근에 생각해 보시면 박한희 선수 네. 이 90경기 유기 실격 처분 받고 은퇴했거든요. 은퇴를 하니까 이제 징계 적용은 네네. 의미가 없어졌는데 2019년 윤대영 선수 50경기, 강승우 선수 90경기, 박한희 선수 90경기 유기 실격 이런 처분이에요. 그렇게 강화된 처벌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규정은 높여놨는데 사회적 이제 트렌드에 맞춘 거죠. 그래서 이 비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메이저리그 하느라고 이미 탈퇴가 됐는데 그렇죠. 음주운전 후에 메이저리그에서도 미국에서 비자를 안 내줘서 안 못 내줬죠. 들어갔고 네. 국내에서도 복귀 못했고 중간에 붕 떠 있다가 선수 자격 획득하겠다고 신청을 한 건데 지금 이미 탈퇴 이 상황에서 신분에서 일본이나 대만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KBO는 아무런 뭐 이 징계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선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규정보다는 뭐 저는 KBO에서 사실은 좀 획일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이 선수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구단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예를 들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조심하시네요. 네. 에이전트를 하고 계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형평성 있게 규정을 만든 규정대로 적용을 하든가 네네. 그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까지 지금 그러니까 3년 해도 돼요. 네. 3년 해도 되는데 과연 1년이 합당한가 다른 선수들 비교해 보면 다른 선수들 다 일회성이거든요. 근데 강정호 선수는 3회 걸리는 아니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게 그렇죠. 사후 처리 문제에 있어서 운전자 바꾸치기까지 시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예. 사실상 3년 해도 할 말이 없을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법 얘기를 하지만 소급 적용 이런 것들을 뭐 생각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스타라든가 연예인이 네. 법적 처벌이 손방망이가 나왔다 치자고요. 심지어는 뭐 무죄로 나왔다 치자고요. 근데 이 쉽게 자신의 자리에 복귀 못하는 이유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야구 선수도 실력도 실력이지만 대중에게 비호감이 돼서는 선수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강정호 선수가 여기서 이제 또 대중에 대한 사과를 내놨어요. 내가 KBO에 복귀하게 되면 연봉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네. 근데 여기서 비판이 또 나오는 게 네. 아니 지금 돈 많이 벌었잖아. 그렇죠. 메이저리그에서 더 많이 벌었잖아. 기부 먼저 하고 사죄를 하면 혹시 몰라. 그래도 쉽게 이제 대중의 이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는데 복귀하면 기부하겠다. 선복귀 제일 좀 그래요. 후 기부. 이거 문제가 있는 뭐뭐 거잖아요. 하면 뭐 하겠다고 먼저 이게. 몸으로 보여주고 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구하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마음이 이제 녹아드는 팬들부터 조금씩 시간이 걸리는 건데 저 복귀 시켜주면 제가 쾌척할게요. 이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짧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채널A가 이 검언유착 강압 취재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내놨어요. 근데 좀 부실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네.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채널A는요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네네. 이 사실에서 경영진이나 데스크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면 방송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이 조건부를 걸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체 진상 보고서 검찰과 유착 단적으로 없었다. 네. 확인되지 않는다. 윗선의 지시 및 개입 없었다. 법조팀장 정도는 편지 보내고 취재하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한 내막 몰랐다. 취재윤리 위반 있었다. 이건 이 기자에게 네네.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자 잘못했네. 자, 사후 대응은요. 증거가 없다예요. 지금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다 초기화됐어요. 네네. 이 초기화가 주목되는 겁니다. 왜 초기화했을까? 저절로 초기화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더 네. 후회하죠. 근데 여기서 논란이 있어요. 지금 이 보고서에는 왜 초기화를 누가 시켰느냐? 회사에서 시켰는데 네네. 이 기자가 가져와서 자 이게 컴퓨터가 느려졌어요. 업무용 컴퓨터잖아요. 초기화 시켜주세요 해서 초기화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회사에서 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초기화시켰어요. 이게 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이 기자는 회사가 초기화했다고, 네. 회사 측은 이 기자의 요구로 초기화했다예요. 네. 회사가 한 건 맞는데. 그리고 네. 그 외에 또 휴대전화를 처음에 분실했어요. 네. 그리고 찾아다니는 신용을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나중에 인정하고 휴대전화를 냈어요. 네, 검찰에서 보니까 초기화됐어요. 이거는요. 네. 뭐 저희 변호사도 하지만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휴대전화에 모든 게 있어요. 위험하면 강해 버립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갑자기 의뢰인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지. 아니요. 그래요? 조심하겠습니다. 아유. 빨리 했었어야 돼요. 그 늦게 와가지고 하라면 이 사람 포맷하고 별의별 걸 다 해놓을 거예요. 지금 늦게 와가지고 이 사람 이모 기자한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사실 그게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검찰이 좀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포렌식 같은 거 해서 뭐 달아낼 수 있다면서요? 포맷시키고 그걸 포렌식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디가우징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아마 그런 조치를 취해놨다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휴대전화가. 그러면은 공기계인데요, 이게 이걸로 그러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데 문제는 하나가 이 녹취가 있다. 네네. 내가 이 고위 검사장과 통화해서 내 이야기가 맞다는 당신의 가족부터 이제 여러 가지 협박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검사의 녹취가 있는데 통화한 건 맞는데 그 상대가 검사인지 아닌지 해당 검사장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요. 지금 요 대목은 아니다라고는 안 했고 확인이 안 된다. 통화 내역 근거는 있는 거예요. 누군지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걸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파고 들어야 될 사람은 검찰인데 이 미지의 인물은 검사장으로 지칭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우리 한모 검사장이죠. 변호사 우리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갔을 때 서로 별로 밝혀지기 싫은 상황 같아요. 채널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영원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영원히 밝히기 저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한쪽도 밝히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밝혀집니까 이게? 오늘 말씀하신 것들에 건진 거는 이제 핸드폰 강해 버려야 된다. 제가 그런 자는 절대 아니고요.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검찰이 언급된 사건이잖아요. 이 미스테리가 좀 더 가고 예를 들어서 시기는 좀 불명확하지만 올해 어느 시점에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것도 검찰도 함께 조사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죠. 박지훈 변호사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전 시기 좀 다 합니다. 네. 지켜주면 다 한다. 될 리가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최쌤, 박쌤과 함께한 뉴스 1타 강사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주현 캐스터 인기가 많으셔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지금 가장 핫한 소식이라면은 사실 전인대. 결국에 통과시켰죠, 홍콩 보안법.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재적 대표 2,956명 가운데 오늘 전체 회의에 출석한 2,80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찬성이 2,878표. 반대가 1표. 반대가 누군지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기사를 여러 개를 봤거든요. 누구였을까? 근데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기권이 6표. 그래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무난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법안이 상무위원회에 넘겨져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완 작업을 한 다음에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서 효력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가 분열, 정부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고요. 홍콩 내에 보안기관을 설치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시위를 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징역에 갈 수 있는 30년이기까지 그때 강준 교수가 하시더라고요. 마카오가 지금 30년형을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마카오 수준으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마카오는 있습니다. 2009년에 이게 제정이 됐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러니까 또 미국 측에서 사실은 이전에 이야기가 나왔죠. 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 폼페이오 장관이 한 이야기가 딱 떴더라고요. 중국 시각으로 그러니까 어젯밤 11시 40분 정도였어요. 이제 미국은 낮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그러니까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내가 의회에 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풍의 특별 지위를 특별 대우를 하는 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경고성 발언으로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재의 전 단계로 자치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어요. 경제적인 특권을 일부 끝낼지 아니면 다 끝낼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 지금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특별 지위의 변화가 생기면 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가 홍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홍콩의 위상이 약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바로 그냥 특별 지위를 박탈해버리면 파장은 경제적으로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좀 있는 미국 기업들도 1000개가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은 좀 반대를 하고 있죠. 네.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당장 내리지는 않지 않겠느냐. 네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단계별로 제재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관세를 그러면 여태까지 특혜를 줬는데 이제 이걸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 25% 관세가 붙게 되는 거죠. 중국 본토에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게 25%니까요. 그대로 홍콩에도 이제 부과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홍콩의 신용 등급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피치가 작년에 이제 홍콩의 신용 등급을 조정하면서 홍콩의 통치 체계인 일국량제가 느슨해져서 중국과의 차별성이 약해졌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강등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추가 하락을 할 것 같고 홍콩에서 대규모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중국 경제에도 좀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도 많고 약간 조금 뭐랄까요. 중국으로 직접하게 꺼리는 것들을 홍콩을 통해서 했었기 우회해서 때문에. 했었죠. 근데 또 이걸로 그럼 누가 이득을 볼 것이냐. 홍콩이 만약 금융 허브로서의 위치를 잃게 된다면 다른 데가 차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옮겨가겠죠. 싱가포르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하여튼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넉 달 만입니다. 지금 28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지금 미국 존스홉킨스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0만 442명이 됐어요.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면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숨진 미군을 합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망자의 10명 중 3명이 미국에서 발생을 한 셈이니까요. 정말 많은 숫자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봉쇄령을 해제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테마파크들도 이제 영업 재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테마파크 같은데 아이들이랑 상당히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요. 착하고. 그래서 엠허스트 대학에서 지금 추상치를 내놨는데 다음 달 20일까지 미국에서 최대 13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달 20일이면. 그래서 지금 굉장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희한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크게 떨어지진 않은 것으로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변동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적극 지원하는 그 지원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40,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모든 여론조사를 이렇게 합해갖고 평균을 내잖아요. 근데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43% 정도였는데 42% 정도로 조금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런 두 가지 의미겠죠, 사실은. 굉장히 결집되어 있다. 근데 더 이상은 못 나간다. 그렇죠. 그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것도 희한해요. 그러니까 미국인 중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절반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만약 개발이 실제로 돼서 이제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맞을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AP통신하고 시카고 대학이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응답자의 49%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51%는 아니요가 20%, 모르겠다가 31%였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 때문에 굉장히 세계가 다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걸 감안하면 굉장히 놀라울 만큼 낮은 수치다라고 AP통신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복수 응답이긴 했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을 그럼 왜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봤더니 한 70%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어요. 괜히 백신을 맞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두렵다라는 답이 42%, 그리고 나는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을 잃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 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31%, 30%는 백신의 효능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나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그리고 사회 보호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은 이제 67%가 하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좀 젊은 층은 40% 정도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봤는데 민주당이 더 맞겠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62%, 공화당 지지자는 43%가 백신 접종을 할 뜻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참 그것도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조사한다면 거의 다 맞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높겠죠. 우리는 80% 거의 9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백신에 굉장히 익숙한데 사실 미국은 뭐 그런 경우 소송을 하는 경우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아이 뭐 건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예방 접종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걸 안 맞추겠다 해서 그리고 치료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적절한 치료를 병원에서 안 받고 그런 거 필요 없다 해서 종교적으로 또 이제 빠져서 그렇습니다.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백신 나오면 무조건 맞겠다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10만 명이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더 공포감이 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스페이스 X, 첫 민간 유인 우주선 이제 발사를 한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근데 만약에 날씨가 나쁘면 안 돼요라고 하셨는데 날씨가 나빴어요. 이게 전주캐스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발사 시각이 이제 새벽 4시 22분 우리 시각으로 그 정도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발사를 16분 54초 남겨두고 기상 문제로 결국 취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상공에서 열대성 폭풍우가 형성이 돼 있어서 번개가 칠 예보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 국장이 대기 중에 전기가 많아서 우주선 발사가 번개를 일으킬 수 있다라면서 발사 취소 이유를 설명했어요. 근데 지금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었는데 아침부터 계속 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만약에 성공했다면 민간 우주 시대를 개막하는 역사적인 그런 장면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뭐 펜스 부통령 내외가 다 함께 이 케네디 우주센터에 참석을 했는데 결국 발사되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2차 발사는 30일 오후 3시 22분, 우리 시각으로는 31일 오전 4시 22분에 다시 시도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있다가 다시 한번 시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현장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아무도 마스크를 쓴 분이 없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밀집해서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계단 같은데 차곡차곡 이렇게 차례차례 앉아 계시는데 어쩌면 저렇게 한 분도 안 쓰셨을까라고 하면서 그 백신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하긴 상류층이나 이제 뭐 리더인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좀 조심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은 백신을 또 맞겠다 싶을 것 같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내외가 다 안 썼거든요. 하나도 안 썼다. 이방카 트럼프와 자녀들만 쓰고 거기 또 쿠슈너 보좌관은 또 쓰지 않았고 이렇게 약간 엇갈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요. 그렇구나.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란에서 14살 된 소녀가 결혼을 하려다가 뭐 어린 나이에 좀 많이들 가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버지한테 이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살해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란의 탈레시라는 곳에 살던 14살 소녀 로미나 아슈라피가 21일에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에 아버지에게 흉기로 살해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딸이 34살 남자친구랑 결혼하겠다면서 가출을 했다가 아버지가 신고해서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딸이 경찰에 그때 진술한 내용이 아버지의 폭력적인 반응이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살해 당일에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란 같은 중동의 전통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남성이 처벌받기보다는 함께 도주한 여성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런 이유로 이제 명예살인이 벌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는 명예살인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게 벌어지고 있고요. 소셜미디어에서도 피해자의 이름을 딴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이미 몇 년 전에 명예살인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예요.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이란의 의사결정기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수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니까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명예살인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내각에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14살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34살 남자친구란 말이에요. 보통의 부모 같으면은 이 남자친구를 쫓아가죠. 34살이 14살 딸내미랑 사귄다 그러고 결혼한다 그러면 네가 나쁜 뭐 이러고서 쫓아가기 마련인데 딸을 명예살인을 한다는 게 참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마음도 아프고요. 지금 명예살인의 경우에는 3년에서 최고가 10년형이라고 합니다. 징역형이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지금 이란 법률에 따르면요. 네네. 근데 다른 살인죄는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지금 취급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 안 한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데이터도 거의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이란 내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알겠습니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우울하고 지친 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따뜻한 영화 한 편 개봉했습니다. 수화로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보리라는 아이의 성장기를 그린 나는 보리라는 작품인데요. 개봉 전부터 국내외 영화제에서 잇따라 수상을 하면서 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목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막이 있는 배리어 프리 영화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도 영화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르면서도 굉장히 평범한 우리 보리네 가족을 그린 나는 보리의 김진유 감독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유라고 합니다. 네, 저랑 이름이 비슷하셔갖고 진짜요? 네. 제가 김지윤인데 네. 김진유 감독님이라서 네, 지금 이제 유튜브 TBSM 들어오시면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나는 보리 어떤 영화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네, 나는 보리는 11살 소녀 보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네. 보리가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끼고 그 소외감 때문에 소리를 잃고 싶다라는 소원을 빌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됐는지. 2014년도에 이제 어떤 농아인협회에서 진행했던 행사에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네네. 이제 연사로 참여하셨던 청각장애인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어렸을 때 소리를 잃고 싶었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농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게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도 어렸을 때 소리를 잃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왜요? 그게 이제 이제 제가 코다라고 해서 네네. 농부모의 청인 자녀들을 코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집에서 어떤 전화를 받거나 했을 때 어렸을 때 약간 어렸을 때 경험하기 힘든 뭐랄까 이제 부동산 용어나 초등학교 1학년 친구한테 네네네. 전화가 와서 매매 집을 파실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매매가는 얼마고 전세는 얼마고 집을 살래 팔래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통화들을 받다 보면 이 전화를 내가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어떤 업무 스트레스랄까요? 업무 스트레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가볍게 소리를 잃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 감독님의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농인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가족의 일을 예를 들어 전화가 왔을 때 맞아요. 본인이 처리를 어릴 때부터 했어야 됐다. 그래서 더 애어른이 빨리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자전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시고 그래서 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의 한 80%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그리고 감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이 포맷이 굉장히 신선하다?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라고 했던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였어요. 인상적인 게. 우리가 사회는 사실은 비장애인이 다수잖아요. 우리 장애인은 그렇죠. 사실상 소수고. 근데 이 보리의 가족 내에서는 장애인이 다수고 비장애인이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와 소수가 어떻게 보면은 뒤집힌 공간인 거고 거기서 이 비장애인 소수인 보리가 이렇게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설정이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는 이게 당연하기도 했거든요.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단지 했을 뿐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신선하게 받아들이거나 어떤 생각을 못했던 지점으로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봉까지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비장애인이고 주변에서 장애인을 많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어떤 점들이 어려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겪어보지는 않았을까 모르는데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또 이제 보리가 청각을 이제 청력을 잃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소외된다는 느낌이라는 거는.
그냥 소외되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지 이게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이 아니구나. 네. 우리 지금 사는 사회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신 분들이 좀 힘들고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뒤집히면은 비장애인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영화가 어떤 그냥 한 아이의 성장담으로 읽혔으면 좋겠었어요. 그리고 그래야 어떤 청각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가정들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뭐 똑같다라는 얘기? 맞아요. 네. 거기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비장애나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에 의한 어떤 소외감. 네.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 혼자 했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배리어 프리 해서 자막을 이제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고요. 아, 처음에는 자막이 전체적으로 없는 걸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 어떤 연출자로서의 욕심이었고. 네네. 근데 이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얻을 때 수화가 안 읽히니까 영화가 안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어만 이제 자막을 넣고 이제 영화제를 돌기 시작했고요. 근데 네네. 이제 개봉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배급사와의 논의를 거쳤죠. 제가 한글 자막이 있는 버전으로 개봉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배급사의 선택도 사실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한글 자막을 넣게 됐던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막을 넣으면은 배급사에서 별로 안 좋아하나요? 아, 그런 것보다 시도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이것이 어떤 청인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게 혹시나 영화를 보는 것에 있어서 해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저한테도 있던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하고 나니까 너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작품을 하게 돼도 한글 자막이 이씨 영화를 만들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제 뭐 영화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수상 경력이 화려합니다. 제가 보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산국제영화제, 독일, 러시아 뭐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도 수상을 하셨고요. 또 독일의 슈링게 국제영화제에서는 2관왕을 하셨습니다. 아, 이제 영화제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영화를. 네, 운 좋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지 마시고요. 네,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다루는 것에 대한 걸 뒤집었다라는 형태, 네, 그걸 되게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상을 받게 됐을 때 2개의 관객상하고 이제 러시아에서 받았던 상이 어린이 친구들이 선정한 작품에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1200명의 어린이들이 투표를 해서 그 많은 투표를 얻은 작품을 주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되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 되게 새롭고 어린이들이 봐도 좋은 영화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기분 진짜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뽑아줬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그 집단 안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집단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소녀의 모습. 네, 그 딱 말씀하신 그 의도가 그렇다면 잘 먹힌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근데 감독님께서 그 실제로 좀 겪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영화 요소에 들어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단오장이라는 곳에서 실제로 어머니 아버지를 잃었던 경험들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영화 속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겪을 수 있었던 이 일들을 영화 안에 집어넣게 됐고요. 네, 그게 굉장히 뭐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한테.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고 이제 아빠를 찾고 보통이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본인이 직접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이제 넣어주셨는데, 근데 그래서 더 이렇게 진정성 있게 와닿았다고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계속 그러지 마시고 좀 자랑을 좀 해주셔야죠. 여기 나오셨는데 영화도 홍보를 좀 해주시고. 네, 그 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겪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겪게 됐던 순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화를 뭐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스포일러가 될까봐 제가 네. 어떤 사례였는지를 그쵸, 구체적으로 네. 말씀을 좀 해달라고 부탁은 못 드리고요. 네. 네, 보시면은 약간 정말 깨알처럼 그 에피소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 순간 탁 머리에 전구가 들어오는 네. 네,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장편 데뷔작이라고 들었어요. 네, 장편을 처음 만든 작품인데 근데 이렇게 수상을 막 하고. 네, 이것도 역시 운이 좋았습니다. 아이, 그러지 마시고. 어떠셨어요? 이게 장편 데뷔작인데 이렇게 막. 네, 영화를 완성하고 처음 공개된 데가 부산국제영화제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되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음 영화가 나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영화감독 조합상을 받으면서 그래도 선배님들이 주시는 상이니까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도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사실 인디 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그쵸.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목표가 내 돈 사비를 쓰지 말아야지였거든요. 근데 네. 영화를 이제 완성하려는 단계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 돈을 쓰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액수가 좀 점점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네, 또. 그래서 어쨌든 제 돈을 써가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고 또 개봉까지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개봉이 조금 늦었잖아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3월 19일이었다가 네네. 5월 21일로 개봉을 한 거거든요. 네네. 네, 그 전에 어쨌든 그 배급사를 만나서 이렇게 개봉할 수 있었던 거지 사실 없었으면 참 막막한 현실이었을 겁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2018년부터 수상을 네.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 2년 뒤에 돼서야 개봉을 하는 거니까. 네, 맞죠. 그래서 네. 만약 그 계급사를 만나지 못하셨다면은 개봉이 안 되는 일도 있었던 건가요? 그쵸. 네. 제가 강릉에서 활동하고 있고 강릉에 다행히 독립예술극장 신영극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 바람은 단강 개봉이라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어렵죠. 네, 네. 아무래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영화가 또 되게 좋은 게 되게 잔잔해요. 막 이렇게 막 격정적이고 이런 것보다 그냥 굉장히 편안하고 웃으면서 가끔 눈물도 짓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케미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남동생 너무 귀여워서 네. 이 남동생 그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수화를 배웠어야 되는 건가요? 네, 배웠어서 다 배워서 했고요. 2번의 수업을 가졌어요. 농인 선생님한테 네네. 2번의 수어를 배우고 이제 한 번은 수어를 이해하는 형태, 그러니까 수어는 이런 거야를 한 3시간 동안 배웠고요. 그리고 다음 수업에서는 대사 위주로 이제 수업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동영상을 꼼꼼히 찍어서 네네. 집에 가서 연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집에서 연습해서 온 연기였습니다. 너무 연기를 잘해갖고 네. 특히 아역 배우들 너무 네. 연기를 잘하고 또 이제 그 남동생인 정우가 네. 너무 귀엽고 천연덕스럽게 그쵸, 수호도 네. 하고 근데 어린아이인데 이게 말 안 하고 이것만 하긴 쉽진 않았을 텐데요. 그쵸, 네. 되게 배우들 같은 경우는 처음 연기 자체도 또 처음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보리랑 정우랑 은정이가. 네네. 근데 연기를 하신 거 보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예. 네, 너무나 잘해줬잖아요. 그리고 타고난 배우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네. 천재라는 게 네. 그렇게 나타나는 거군요. 네. 그 부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네. 맡은 분도 사실은 실제로 부부라고 네, 들었어요. 실제 부부입니다. 네, 실제 부부이고 영화 속에 나온 강아지도 실제로 키우는 반려견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같이 주문진이라는 공간에서 촬영을 네네. 하니까 한 달 동안 와 있어야 되고 반려견을 어디다 맡길 수가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오게 됐고, 네, 그러면서 같이 영화 속에도 같이 출연하게 된 거죠. 네, 되게 그것 때문에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화목한 네네. 가정이 또 보여진 것 같아요. 네, 그냥 가족의 케미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게 죄송한데 정말 이제 저예산 인디 영화잖아요. 근데
그거 치고는 뭐 속된 말로 우리 사실 작가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때깔이 되게 좋아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화면이 너무 예뻐요. 영상미가 뛰어나고. 네. 뭐 특별한 카메라 쓰신 건가요? 네, 운 좋게 뭐 기존에 뭐 상업 영화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었고요. 렌탈샵에서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이 영화가 나올 때 저의 또 다른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영화가 독립 영화라고 해서 이게 다 상업 영화랑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실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좋은 그림을 담는 건 당연한 책임인 것 같고 그런 욕심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냥 영상이 되게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뭐 영화에서 장애라는 소재를 다루면서 근데 이 장애가 막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생활에서 또 부모님께서 청각 장애인이시니까 여러 가지로 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제가 2014년도에 높이뛰기란 단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와 겪었던 사건 에피소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농인분들을 되게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농사회라는 것도 알게 되고 농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그 이야기가 이제 나는 보리에서 많이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저도 그 전까지는 농인분들이 어떤 삶을 정확하게 살고 계시는지를 몰랐었는데 이제 알고 나니까 이거를 영화 속에 담아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나는 보리라는 영화가 이제 1주차를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극장에 찾아주시면 제일 감사하겠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농인이 농인으로 태어나서 농인으로 살아가는 거를 꿈꾸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알리고 싶었어요. 네, 저도 만약에 농인의 자식이 태어나면 농인으로 클 수 있게끔 도와줘야겠구나 어떤 생각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영화 보시고 따뜻한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다들 따뜻한 생각을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건 정말 그냥 가족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 많이 만드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나는 보리의 김진유 감독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영화 나는 보리를 뮤직비디오에 삽입한 노래가 있어서 끝곡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옥상 달빛의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입니다. 네, 저는 내일 6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